길게 울려 퍼지며 간간히 탁한 웃음소리도 섞여 들려왔다. 녀석은 잠시 주춤했지만 그 소리는 조금씩 사라져갔다. 한기 또한 사라졌지만 비릿한 냄새는 여전했다. 녀석은 먼저 전등 스위치 쪽으로 가서 불을 켰다. 방 안에 그 여자가 있던 곳에는 갈색 액체가 물 흘리듯 떨어져 있었다. 피였다. 그것도 붉은 빛깔이 아닌 오래된 흑갈색의 피. 그치만 굳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흘러 있었다. 그리고 그 피는 베란다 쪽까지 이어져 베란다 난간에서 끊겨 있었다. 녀석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Y가 사는 층으로 내려갔다. Y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눌러대며 Y를 불렀다. Y가 이제 막 잠자리에 누웠다 일어난 모습으로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다. 녀석이 무슨 일 없냐고 묻자 Y는 밤에 무슨 실리냐며 화를 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녀석은 반쯤 당황해하며 돌아서는데 귓가에서 다시 한번 들려왔다. 아직은 아니야. 이제 곧. 녀석은 그렇게 별 수 없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종이를 여러 장 뜯어 빽빽하게 휘갈렸다. 그 귀신 쫓는 부적을 말이다. 그리고 테이프를 가지고 나가 Y의 집 앞으로 갔다. 그리고 현관문 위쪽부터 시작해서 둘러싸듯이 그 종이들을 붙였다. Y가 쓸데없이 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창문 쪽도 신경 써야 했지만 일단 어쩔 수 없었다. 현관 쪽만 붙여놓고 그렇게 녀석은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녀석이 Y의 현관 앞을 지나쳤을 때 녀석이 붙여놓은 종이들이 붙어있는 채로 전부 네모난 재가 되어 있었다. 원형을 유지한 채 말이다. 손을 대니 부스스하고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종이가 붙어있던 벽면엔 그 어떤 그을음도 없었다. 사람이 한 짓은 아니라는 것이다. 녀석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전화기를 열었다. 할아버지. 믿을 만한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막상 할아버지와 통하니 이딴 것들에 대한 걸 말할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타지에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더욱 걱정을 끼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사사로운 이것저것 안부만 물어보고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힘이 닿지 않는 일에 휘말리지 말거라. 녀석은 할아버지의 뜬금없는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리며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별일 없이 잠잠했다. Y도 별일 없어 보이고 녀석도 그냥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다. 그렇게 어느 날 저녁 방 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Y에게 전화가 왔다. 자신의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며. 녀석이 Y 집에 도착하니 웬 낯선 여자의여 식탁 위에 이것저것 차려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Y가 말한 그 동생. 음식 냄새로 보아 Y의 솜씨는 아닌 것 같고 그의 동생 실력인 것 같았다. Y의 말대로 그의 동생은 수수한 듯 했지만 미인형에 가까웠다. 그리고 몸에 배어있는 듯한 예의 바른 행동. Y의 외모나 평소 행동과는 달리 동생에게 꽤나 자상한 듯 보였고 동생 또한 그런 Y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두 남매는 사이가 겉보기에도 좋아 보였다. 그날은 다름 아닌 그의 동생의 생일. 녀석이 왜 생일인데 친구가 보내지 않느냐고 묻자 동생은 오빠가 꼭 생일은 자신이나 가족들과 먼저 보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려왔다고 대답했다. 팔불출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으나 저런 동생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Y와 맥주 한잔을 하며 그의 동생과 PS 게임 같은 걸 하며 즐겁게 놀았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흘렀고 녀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의 동생도 이제 가봐야겠다며 일어나자 Y는 늦었는데 자고 가라며 잡았다.
동생은 오빠네 집에서 자면 오빠가 깨워주지 않아서 늘 학교에 지각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동생은 Y에게 받은 큰 고민형을 안고 길을 나섰고 Y와 녀석은 동생을 적당히 배웅해 나섰다. 그리고 동생이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그의 여동생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조금씩 보이지 않을 때쯤 뭔가 이상하다. 녀석은 갑자기 미친 듯 동생의 뒤를 따라간다. Y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녀석을 따라왔고 한참을 뛰자 컴컴한 곳에서 그의 여동생이 기절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Y는 동생을 계속 깨우며 이게 무슨 일이냐며 혼잣말인 듯 소리 질렀다. 녀석은 그때 보았다. 그의 동생이 저 멀리서 그 여자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어떠한 정도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Y는 구급차를 불러 기절한 동생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사실 병원 가도 별 수 없을 거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별로 그 상황에서 통할 것 같지는 않았다. 녀석도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 같이 따라 나섰다.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서 그 여자 얘기를 꺼내야 하는지 머뭇거리고 있었다. 응급실에 그의 동생을 눕히고 의사에게서 외상이나 별다른 증상은 없고 가벼운 쇼크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을 들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니 잠시 링거를 맞고 휴식을 취해라 등등 형식적인 진단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Y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찾아왔다. 그의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 했고 Y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중 그의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 Y와 그의 부부는 괜찮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캐물었고 그의 동생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숨이 막혀왔고 그 뒤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동생이 가슴 부분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동생의 블라우스에 피가 스며드는 것이 보였다. 그의 부모들은 서둘러 간호사를 불러 상태를 봐달라고 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녀석이 Y에게 들은 얘기는 동생의 가슴에 무엇인가로 긁은 듯 깊이 패인 자국으로 마지막 생일 축하해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당황스럽지만 분명 간호사들이 그녀의 호흡을 돕기 위해 블라우스에 단추를 걸었을 때 그런 상처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녀석은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이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Y에게 먼저 예전에 크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 Y는 그딴 녀석이 한둘이겠냐며 농담조를 얘기하다가 잠시 동안 무언가를 떠오른 듯 해보이고 초조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녀석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되묻자 Y는 정색하며 그딴 일 없다고 대답했다. 녀석은 더 이상 죽어가지 못하고 전에 할아버지와 통화했던 기억이 떠올라 일본에선 신사에 있는 스님 같은 사람들이 미련 같은 걸 해주는 행위를 한다고 들은 적이 있으니 무슨 일이 더 생기기 전에 신사 같은 곳에 찾아가라고 전했다. 그렇게 녀석은 Y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와 잘 준비를 하고 잠자리를 펴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갑자기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녀석은 잠에서 깼다. 누구냐고 무시시한 목소리로 물어보니 Y였다. Y는 다짜고짜 녀석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까 신사 어쩌고 한 게 무슨 의미냐고. Y는 잔뜩 겁해질 모습이었다. 녀석은 이런 상황이 늘 익숙했다. Y를 진정시키며 무슨 일이냐고 차근차근 물어봤다. Y는 동생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전등을 켜고 입고 있던 옷을 벗으려 하자 전등이 나가버렸다고 한다. 짜증을 내며 스위치 쪽으로 다가간 순간 전등이 들어왔고 그렇게 전등이 깜빡깜빡하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리고 깜빡거리는 방 안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허리까지 내려오는 칠흑 같은 흑발의 긴 머리에
온통 검은 옷과 검은 빛깔 같은 느낌의 여자. 여자의 머리는 피 같은 것이 굳어서 떡이 져 있었고,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채로 구부정한 자세로 손을 늘어뜨리며 우는지 웃는지 온몸을 기분 나쁘게 그리고 천천히 들썩거렸다고 한다. 와인은 온몸에 튀어나올 정도로 소름이 돋았고 미칠 듯한 공포감에 조금씩 뒷걸음을 쳤는데 그 여자가 손을 쭉 뻗어 와이의 목을 움켜잡았다고 한다. 어찌나 세게 잡혔는지 캐키기는 소리조차도 못 내며 버둥거리는데 그때 그 여자가 몸을 들썩이며 그 여자에게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 소리에 와인은 혼절할 듯한 공포감을 느꼈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기절하기 직전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와인은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가 그래, 환영이다. 환영일 거야. 이렇게 억지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로 향했는데 거울을 본 순간 자신이 움켜졌던 목에 있는 손바닥 자국과 5개의 깊이 파인 손톱 자국을 보았고 그보다 거울로 자신의 뒤에 여전히 구부정하게 서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미친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녀석의 집으로 온 것이다. 와인은 녀석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증거처럼 남아있는 자신의 목의 자국을 보여주었다. 와이의 얘기를 들은 녀석은 다시 한번 와이에게 누군가에게 크게 원한을 산 적이 있는지 물었다. 와이는 아까처럼 그런 거 없다고 같은 대답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보였다. 일단 당신의 방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안 돼. 아직 그것이 있을지도 몰라. 녀석이 와이에게 그럼 혼자 다녀올 테니 잠시 여기 있으라고 하자 무섭다고 하며 머뭇거리다 녀석을 따라 나섰다. 와이의 집 현관을 열자 전에 그 여자가 녀석에게 찾아왔을 때처럼 기분 나쁜 비릿한 냄새가 난다. 역시 진짜로 찾아왔던 건가? 그렇지만 그 여자의 기운은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은 사라진 듯했다. 방 안은 불이 온통 깜깜했다. 녀석은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자신의 방과 구조가 같으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불을 켜자 방 안이 환해지며 방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녀석의 방에서와 똑같이 흙갈색에 굳지 않은 오래된 피가 쏟아져 있었다. 그리고 와이가 말한 대로 화장실에도 똑같이 그 핏자국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와이가 이게 뭐야? 하며 소리를 질렀고 녀석은 그 소리에 반응하고 와이가 있는 쪽으로 갔다. 와이가 동생에게 선물했던 곰인형. 녀석이 바닥에 피해 신경 쓰느라 잊혀보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모습은 또 뭐고? 분명 그 인형은 그의 동생이 가지고 갔었고 그의 동생이 기절했을 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다. 그렇지만 와이의 방 안에서 발견된 곰인형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여기저기 처참하게 찢겨 군데군데 솜이 튀어나온 흉측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강한 기운에 어디선가 느껴졌고 녀석은 그것이 다시 왔나 싶어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녀석의 시선이 모인 곳은 한쪽 벽면에 TV죠. 그리고 TV 옆에 놓여져 있는 DVD 캠코더가 작은 불빛을 반짝거렸다. 혹시 저거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한동안 쓰지 않고 그냥 몇 개 나눈 것 뿐일걸. 녀석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와인은 케이블을 찾아 TV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녹화돼 있을 리 없다는 그 캠코더를 연결하니 TV 화면에 기분 나쁜 노이즈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 그 캠코더가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Y의 방안이 촬영되고 있었다. DVD 캠코더의 화질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심한 노이즈와 지적거림.
마치 오래전에 봤던 복사되고 복사된 불법 비디오를 보는 듯한 화질이었다. 그리고 화면의 방 안에 Y와 그의 동생이 등장했고 녀석도 등장했다. 아까 같이 저녁을 먹었을 때 촬영된 것이었다. 익숙한 장면이었다. 하나만 빼고는. 그 여자가 그의 동생 뒤에 서서 기분 나쁘게 몸을 천천히 들썩이며 지저분한 밧줄로 그의 동생의 목을 칭칭 둘러감았다. 녀석은 그 장면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까 전에 저딴 상황이 있었다면 자신이 느끼지도 보지도 못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화면 속에는 그 여자가 밧줄로 그의 동생의 목을 감고 거세게 끌고 가려고 했고, 동생은 고통스러워하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처참하게 저항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치만 화면 속 Y와 녀석은 아까와 다른 것 없이 즐거운 표정으로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전혀 나지 않던 그 화면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다. 이러지마. 이러지마. 살려주세요. 탁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재생이 중지되었다. 녀석이 다시 한번 봐야겠다고 하며 Y 쪽을 바라보자 Y는 정신이 나가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다. 녀석이 Y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고! 그래. 여전히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 못한 듯한 Y가 캠코더를 다시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까와는 달리 재생이 되지 않았다. 믿을 수 없게도 공 DVD 상태였던 것이다. 녀석은 일단 DVD는 자신이 처리해야겠다고 하고 Y에게 DVD를 빼주길 요청했다. 캠코더에서 DVD를 꺼내주는 Y를 향해 녀석은 다시 한번 질문했다. 진짜 누군가한테 크게 원한 일 없어요? 예? 없어. 그런 거 없다고. Y가 무엇인가를 감추는 듯 했지만 녀석은 더 이상 해보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아까처럼 더 이상 휘말려서 좋을 건 없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었기 때문이다. 다행이네요. 만약에 원한 때문에 이러는 거면 적당히 하고 끝낼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녀석은 멍하니 있는 Y를 바라보며 말했다. 녀석이 방 안을 나서려고 하자 무섭다고 붙잡는 Y. 녀석은 그런 Y를 뿌리치고 그리고 하루빨리 동생을 신사에 데려가라는 말 또한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신경 쓰지 말자. 그 후로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 여자도 녀석의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Y랑 마주치는 일도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다. 아마도 동생 때문에 자신의 본가로 돌아간 듯 했다. 그렇게 조용한 며칠이 흘렀다. 여느 때처럼 평온히 지내는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Y였다. 녀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 녀석은 고민했다. 역시 별일 없을 리가 없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치만 그냥 무시하기엔 Y의 목소리는 그 어떤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절망스러운 목소리 그 자체였다. 녀석이 전화를 끊고 몇십 분 후에 맨션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Y가 나타났다.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은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 Y의 차로 내 집까지 가는 중에 녀석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Y는 가서 전부 얘기해주겠다는 대답 외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도착한 Y의 집은 연립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같은 곳이었다.
차에서 내려 그의 집 앞에 들어선 순간 강한 한기와 불안하고 음습한 기운이 녀석의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 여자다. 녀석은 그의 집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그 기운을 따라 안방 같은 곳으로 들어가니 방 한가운데 그의 동생이 환자처럼 누워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듯 바라보며 옆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 검은 여자 또한 구부정하게 팔을 길게 늘어뜨리며 그의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녀석이 그 여자를 바라본 순간 천천히 한기와 함께 사라졌다. 그의 어머니가 녀석을 발견하고 Y 또한 뒤따라 들어왔다. 녀석이 확인한 동생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그 수수하면서도 미인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쇠약한 노인의 쇳소리 같은 숨소리만 내며 창백하도 못해 파란빛이 도는 피부는 야위도 못해 뼈에 가죽만 씌운 것처럼 느껴졌다. 녀석은 다가가 동생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했다. 온몸은 알몸으로 시멘트 바닥에 끌려다닌 것 마냥 거친 채거상 투성이고 목과 양 손목 발목에 붉은 빛 자국이 강하게 남아있었고 그 붉은 빛 자국 안은 여기저기 창이도다 흉측한 모습이었다. 녀석은 역한 느낌을 억지로 참으며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왜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 방치해두냐고 나지는 물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있으면 가족들이 아무리 자주 찾아온다 해도 혼자 입원해 있는 시간이 무섭다며 딸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했다. 녀석은 다시 딸을 신사에 데려가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러자 Y가 옆에서 녀석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며 불러냈다. Y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렇다. Y와 부모님들은 Y가 겪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동생을 데리고 처음 가까운 신사를 찾았다. 그렇지만 그 신사를 관장하는 스님이 나와 이 아이는 이곳에서 어찌할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들었고 다른 신사를 찾아가도 위험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라는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몇 번이고 신사에서 거절을 당하자 Y는 그 신사의 사람들과 몇 번이나 싸움을 했고 그렇게 여러 군데의 신사들을 돌아다니다가 한 신사에서 그의 동생을 맡아주겠다고는 했지만 아주 큰 액수의 공양을 요구해왔다. Y와 그의 부모님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기에 그 신사에 동생을 맡기고 신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위령의식이 시작한 지 5분도 채 안 돼서 의식을 하던 스님이 동공이 풀려 흰자위만 들어있는 채 입에 거품 물고 뛰쳐나왔다고 한다. 난 아니야. 아니라고. 라는 말만 외치며 미친 사람처럼 펄쩍이다 기절해버렸다. 놀란 Y와 부모들은 동생이 있는 곳으로 뛰쳐갔는데 그녀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놀라 한없이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정주한 채로 정면만 보고 있었다. 놀란 그녀의 부모가 이게 무슨 일이냐며 흔들자 그녀는 곧바로 기절해버렸고 한참 후에 깨어난 그녀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다. 위령의식 때 스님과 동생은 서로 마주보고 정주했고 자신은 눈을 감고 스님은 동생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로 불경 같은 것을 주물주물 나무독했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경 소리가 멈추고 머리에 얹은 손이 부르르 떨리는 느낌과 힘이 너무 들어가서 머리가 아파서 살짝 눈을 떴는데 동생이 눈에 들어온 건 그 검은 여자가 구부정하게 스님 옆에 서서 스님이 뒷 목덜미를 강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스님에게 들이밀며 스님 얼굴 가까이 여기저기로 둘러보며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살려주세요. 라고 기괴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하다가 눈을 뜨고 있는 그녀 쪽을 갑자기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생의 눈앞에 그 여자가 얼굴을 휙 들이밀더니 또다시 기괴한 목소리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에 동생이 극도의 공포로 얼어붙어 있을 때 지저분한 밧줄로 그 여자가
스님의 목을 둘둘 감아 그 방안 여기저기를 끌고 다녔고 스님은 죽을 듯이 괴로워하며 보둥거렸다. 이상한 건 분명 저쪽 편의 스님은 그 여자에게 목이 감겨 끌려다니는데 자신의 앞엔 여전히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스님이 정주하고 앉아있었다는 것이다. 그 기괴한 상황에 동생도 정신을 잃은 건지 어떤 건지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별 수 없이 동생을 다시 데려왔지만 동생은 계속 상태가 악화되었다. 계속 몸에 알 수 없는 상처가 나서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동생은 강하게 거부했고 동생이 깨어있을 때 그 여자가 눈앞에 있다. 그 여자가 내 목에 밧줄을 감아 나를 끌고 다닌다 라는 소리를 하다가 지쳐 잠들고 눈을 뜨면 또다시 같은 상황에 반복. 그러면서 몸의 상처는 점점 심해져 간다고 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녀석은 Y에게 한 번 더 물었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냐고. Y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답답해진 녀석이 동생을 저렇게 죽어오게 두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Y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커다란 실수라며. 당시 Y가 2학년이던 시절 Y는 3학년들조차 다 싸움으로 잡아버린 학교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상남 민조에 나오는 만화같이 학교 집단을 크게 끌고 다녔고 그 집단의 리더로 있었다. 당시 Y와 같은 반 학생 중에 전교에서 이지매를 당하던 유코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1학년 때부터 이지매를 당했다. 집안이 어려운 듯 지저분한 교복 차림과 쾌쾌한 냄새 그리고 매일 감지 않는 머리는 따돌림을 당하기에 충분했었나 보다. 유코는 이쁘지 않은 평범한 얼굴의 여학생이었지만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커서 교복 블라우스 단추를 잠그지 못한 채로 늘 열린 블라우스 속에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고 했다. 짓궂은 아이들은 유코를 벽에 세워두고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놓았고 싫다고 하거나 저항을 하면 폭력을 가했다. 유코가 그 정도의 이지매와 추행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학교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Y의 패거리 중에 있던 쇼타라는 그 아이 때문일지도 몰랐다. 쇼타는 잘생기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참 좋았다. 유코 또한 쇼타를 짝사랑했다. 아이들이 유코의 일기장을 뺏어서 보다가 쇼타를 좋아한다는 내용 때문에 알게 되었고 너 같은 게 감히 쇼타랑 어울리냐 그 또한 아이들에게 괴롭힘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유코의 생일날 일어나게 되었다. Y가 교실에 갔더니 책상에 앉아있는 유코에게 생일 축하라며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들이붓고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유코와 유코의 책상 위에 던져댔다. 그 모습을 보고 Y가 그들에게 다가갔고 유코를 괴롭히던 대여섯 명의 아이들은 그를 보자 경직되었다. Y는 보통 학생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뭐하는 거냐 니들? 아니, 그냥 오늘 유코 생일이라서 축하하려고. 아이들은 Y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병신 같은 짓 하지 말고 꺼지라. 아이들은 그 소리에 놀라 주랭랑을 쳤다. 반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숨죽이며 자신의 책상만을 바라보았다. 꺼지라는 말 안 들리나? 다시 한번 위협적인 Y의 말에 반의 모든 아이들이 교실 밖을 빠져나갔다. 너 괜찮냐? 고맙습니다. 아니, 뭐, 유코 또한 반 아이들처럼 Y를 두려워했다. 너 오늘 생일이냐? 이따 학교 끝나면 우리 집 가자. 쇼타도 올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갈게요. 유코는 쇼타가 온다는 말에 수업이 끝난 후 Y를 따라 나섰다.
Y의 집에 도착하니 쇼타를 포함한 4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며 만화책이나 잡지 같은 걸 보고 있었다. 유코는 쇼타가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운 듯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돌렸다. 유코와 Y가 집에 들어서자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먹을 것 좀 사가지고 온다며 슬금슬금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유코는 최악의 생일을 맞게 되었다. 평소 Y는 왕따였지만 가슴이 컸던 유코를 보며 쟨 처녀일 거다. 한번 눕혀볼까? 라고 심심할 때마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 더러운 발언을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다. Y는 억지로 유코를 강간하기 시작했고, 저항을 해봐도 Y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버둥거리는 유코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내려치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하였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유코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Y의 이야기를 듣다 녀석은 멈칫했다. 예전 Y의 집에서 DVD를 들었을 때 났던 그 소리. 그 후로 유코란 여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녀석이 묻자 Y는 또다시 한참을 뜸을 들이며 이야기했다. 그런 일을 당한 후에도 유코는 학교에 꾸준히 나왔다고 한다. 전보다 더욱더 어두워진 모습으로. 그런 유코를 보며 Y는 비웃었다. 그렇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후 수업이 없는 토요일, 쇼타가 유코를 따로 불러냈다. 야, 너 나 좋아한다며? 싫어하냐?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 아니야. 좋아해. 근데 너 Y랑 그거 했잖아. 나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Y랑 그럴 수 있어? 어?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랑도 하면 되지. 그건 왜? 싫어? 이따가 수업 마치고 3시쯤에 구교사 앞으로 와라. 당시 Y 학교는 신식 건물이 들어서고 구교사는 공사를 위해 출입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유코는 구교사 앞에서 쇼타를 만나 구교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유코는 그곳에서 쇼타에게 또 한 번 반강제적으로 당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쇼타란 놈은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 쇼타와 가까이 지내던 4~5의 패거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구교사에 있던 더러운 바지에 유코를 묶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한 놈은 비디오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패거리들은 번갈아 유코를 강간했다. 그렇게 유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날,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번 자신이 짝사랑하던 이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그 후로 유코는 더 이상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고, 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소문만이 들려왔다. 이야기를 다 마친 Y가 담배를 피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겨웠다. 역겨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차올라 혀끝까지 밀려왔다. 녀석은 Y를 한 방 먹이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이번 일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 여자에게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 그렇지만 내 동생은 아무 잘못 없잖아. 내 동생을 봐서라도 제발 좀 도와줘. 부탁 좀 할게. Y가 거의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부딪히며 녀석에게 빌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디 가서든 죽어버리라고 당신. 녀석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의 동생의 상태를 잠깐 확인하려 그 동생이 있는 방으로 다시 갔다. 그의 어머니는 손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듯 했다.
눈을 감고 불안한 듯 시체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그녀. 미안하다. 난 널 도와줄 수 없다. 속으로 생각하고 녀석이 뒤를 돌아섰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그의 동생이 눈을 뜨고 힘없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가 집에 왔을 때 그 여자가 사라졌어요.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울먹이며 간절하게 부탁하는 동생의 모습. 그렇게 한참을 동생을 바라보다가 녀석은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라. 오빠가 반드시 살려줄게. 알겠습니다. 라는 힘없는 대답과 함께 그녀가 다시 잠들어 버렸다. 녀석은 방에서 나와 Y에게 다가갔다. 흥신소도 모두 이용해서 유크라는 여자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쇼타라는 새끼 행방 당장 찾아와. 그 후로 녀석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Y의 동생 곁을 지켰다. 그의 부모님들은 녀석을 볼 때마다 괜히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수시로 이야기했다. 아마 그 집에 머무르면서 죄송하다는 소리를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다. 동생이 깨어있을 땐 녀석에게 힘없이 말을 걸어왔다. 오빠, 유라 엄마. 우리 오빠는 어디 갔어요? 너 나 깨주려고 약과하고. 동생은 그런 게 어딨냐고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녀석은 말 주변이 없었다. 그녀가 학교 다닐 때 이야기나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면 말없이 들어주는 것이 녀석의 일과였다. 가끔 잠들어 있던 동생이 잠결에 고통스러운 듯한 신음소리를 낼 때면 여지없이 그 여자가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녀석은 눈을 감고 동생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다렸다.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가 코앞에 내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고 가끔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녀석 때문에 동생에게 손대지 못하는 듯 했다. 그 여자는 한참 동안 한기와 기운을 뿜어내다 사라졌다. 그 여자가 사라지면 동생이 깨어났다. 오빠, 그 여자 왔었나요? 아니, 오빠, 응? 고마워요. 그렇게 그 여자가 찾아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며칠이 지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에 Y가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기에 녀석은 바로 Y를 따라 나섰다. Y가 알아낸 것은 유쿠가 그 뒤로 건물에서 투신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고 부모나 친척도 없이 오랫동안 혼자 살던 아이였다고 한다. 유쿠의 유해는 알려지지도 지명도 이름도 없는 사람, 작은 신사에 있었다고 했다. 쇼타란 녀석은 죽었어. 죽었다고. 살아있다면 오히려 신기한 거겠지. 죽기 전까지 내 동생처럼 몸에 알 수 없는 상처를 시달리고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 든다는 등 정신 발작을 일으켰나봐. 그래서 정신병원에 감금되다시피 지내다가 결국 아무런 원인도 찾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 그 녀석 부모들도 병원으로 향하는 와중에 원인 불명의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다고 하더군. 그 부모의 사고도 그 여자의 짓일 거라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간다. 도착한 곳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산. 오랫동안 사람이 출입이 없었던 듯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자연스레 만들어졌던 산길이 다시 숲풀과 덩굴로 우거져 있었다. 한참을 산길을 따라가니 신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도리가 보였다. 이상한 건 무언가를 봉인해 놓은 것처럼 굵은 동아줄과 부적 같은 걸 서로 엮어 도리의 양기둥에 가로로 묶어 놓았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스님 한 명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참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녀석은 스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유코라는 여자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안내하겠다고 앞장섰고 녀석과 와인은 스님의 뒤를 쫓았다. 스님이 안내한 곳은 유코의 유골이 있는 제단. 인과율.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가 필연적으로, 즉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 이 법칙을 인과의 법칙 또는 인과율이라고 한다. 유코의 제단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제단을 장식하던 비모, 불상도, 제단도 전부 부셔져 있었다. 녀석이 그 앞에 선 순간 울컥하는 강한 느낌과 함께 그리고 부서진 제단에서 느껴지는 그녀가 가진 서러움과 슬픔에 눈물이 나왔다. 어째서 무슨 이렇게까지 도대체 왜? 녀석은 말을 잊지 못했다. 와인은 스님에게 왜 제단이 부서진 채로 방치하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스님은 혼잣말을 조용히 얘기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이 아이의 재단은 몇 번이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새로 만들고 세워도 금방 다시 부서지거든요. 스님은 녀석을 지나 재단 쪽으로 가서 부서진 상자 같은 곳에서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꺼냈다. 스님이 항아리를 열자 유골이 있어야 할 항아리가 모래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세 번째인가 재단이 부서졌을 때 항아리가 깨지고 불이 붙을 수 없는 뼈가루에 말도 안 되게 또다시 불이 붙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독히도 인과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과라는 게 도대체 뭐야? 와이가 물었다. 곤령들은 그들의 세상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머무릅니다. 그런 와중에도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홀령을 핍박하고 다른 홀령 위에 분명히 마련할 때는 홀령도 있을 겁니다. 시답지 않은 장난 따위를 치려는 홀령도 있을 것이고 생존의 원한 따위로 살아있는 존재에게 해를 입히려는 홀령도 있겠죠. 그렇지만 법관도 경찰 같은 것도 그들에게 있을 리 없겠죠. 인과는 그들에게 일종의 질서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 그 이상의 벌이나 고통을 스스로 받게 합니다. 스님이 부서진 재단에서 향을 꺼내 향을 피우며 이야기했다. 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육신에 흔적조차 소멸된 정도의 인과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의 존재 또한 무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군요. 녀석과 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녀석은 스님에게 인사를 한 뒤 신사를 나와 산을 타고 왔던 길을 내려갔다. 네가 그렇게도 원망스러웠을까?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닥쳐라. 무엇이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제자되지 말고 닥치라고. 녀석은 와이의 말을 끊어버렸다. 녀석에게 와이는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유코가 가지고 있는 원한과 인과의 일부를 그녀의 재단에서 느꼈을 때 알 수 없는 슬픈 감정이 밀려왔다.
케이군, 난 잠시 들을 곳이 있으니 먼저 동생이 가주지 않겠어? 녀석은 Y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의 동생에게 바람을 돌렸다. 효타라는 녀석의 일가족을 몰살시킨 여자다. 동생을 오랫동안 혼자 두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더욱 초조해하며 서둘렀다. 그렇게 Y의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Y였다. 케이군, 뭐요? 내가 죽으면 유코도 내 동생을 용서해줄까? 당신 그게 무슨... 부모님에게도 동생에게도 케이군이 적당히 잘 둘러대졌으면 좋겠어. 이봐,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어? 케이군에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난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고 사네. 내 동생 잘 부탁해. 전화기를 어딘가에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하는 소리, 이어들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유코에 대한 사과의 의미였을까? 동생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자는 끈과 교환의 의미였을까? Y는 유코처럼 스스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녀석은 고민했다. Y에게 가야 하나, 아니면 Y의 부탁대로 동생에게 가야 하나. 녀석은 일단 Y가 무사하기를 빌며 동생 쪽으로 발길을 재촉하려 했다. Y가 죽는다면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고 부탁이 될 테니. Y의 집 앞에 도착하자 녀석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동으로 정리되었다. 그 여자가 왔다. 한디가 아닌 집 밖으로까지 지독한 살기를 내뿜으며 녀석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Y의 부모님이 기절해 있는 것이 보였고 동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그 여자가 동생의 목을 움켜잡고 들어올린 채 서 있었다. 동생은 버둥거리지도 않고 축 늘어져 지체처럼 그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만둬. 아무 상관도 없는 애한테 뭘 어쩌게 되는 거야? 녀석이 소리쳐도 그 여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도 점점 동생은 조금씩 기운이 사라져갔다. 이대로 두면 정말 죽겠다 싶어서 녀석이 달려가 그 여자의 어깨를 잡았다. 형체를 스스로 만든 홀령. 동생만큼이나 이 여자도 위험했다. 그 여자의 어깨를 잡자 차가운 기운을 넘어서 손이 타버릴 듯한 냉기가 느껴졌다. 드라이 아이스보다 더 차갑고 뜨거운 물. 그 여자는 동생을 내려놓고 녀석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여자의 몸에서 지저분한 밧줄들이 솟아나와 녀석의 몸을 휘감고 목을 조르며 감겼다. 유코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밧줄. 밧줄이 목에 조여드는 힘이 너무 강해 녀석은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때 그 여자의 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러지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유코. 녀석이 나지막히 내친 순간 유코의 훈령은 멈칫하며 밧줄에 힘이 풀렸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녀석의 물음에 유코는 그제서야 천천히 내려갔다. 놈들은 말이들 모든 것을 앗아갔어. 소소한 애정, 기대, 희망까지. 그래서 기다렸나? 저 아이가 네 나이였던 17살 될 때까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예상했던 대로 Y의 눈앞에서 저 아이를 먼저 죽여 쳤죠. 근데
미안해서 어쩌지? 와인은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와인은 당신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살려달라는 의미로 당신과 똑같이 투신했다. 이제 상관없어. 유쿠의 홀령이 또다시 동생 쪽으로 다가갔다. 그만둬! 더 이상 인간을 쌓지 말란 말이다. 녀석의 소리침에 유쿠의 홀령이 다시 멈춰 녀석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위해도 사라져버렸어. 더 죄를 지으면 진짜 소멸되어버릴지도 몰라. 그런 거 내가 두려웠을 거라 생각해? 왜 그렇게 긴 세월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한 번쯤은, 단 한 번쯤은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한 번쯤은 이기적이어도 되는 거잖아. 한 번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 목숨을 같은 것도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더 이상 어떤 존재로도 남아있지 못하게 된단 말이다. 녀석이 절규하는 애원하를 유코에게 외쳤다. 그리고 계속 밧줄에 목이 감겨 서서히 정신도 희미해졌다. 이미 늦었어. 유코가 다시 몸을 천천히 움직였다. 이젠 정말로 동생도 어쩌면 자신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늦어버린. 녀석의 몸에 감긴 밧줄이 풀리고 유코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걸까? 녀석은 기절해 있던 Y의 부모님을 깨워 그의 부모님에게만 Y의 사고 소식을 전했다. 후에 그의 동생은 건강을 되찾았고 그 후 녀석은 도망치듯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 녀석은 한국에 오자마자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터미널로 마중을 나와 계셨다. 녀석을 보자마자 할아버지는 녀석을 안아주었다. 수고하셨다. 그 한마디에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한다. 터미널 대합실 한 소판에서. Five, four, three, two, one. 특별편 1. 특별편 이야기는 20살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귀신 보는 녀석은 테마 1편에도 말했듯이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학교가 집에서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다. 근데 학교 근처에서 자취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 근처의 자취방은 여관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제2의 과방이 되기도 했다. 당연히 내 방엔 여러 동기나 선후배들이 왔다 갔는데 그때 내 방에서 대부분 기괴한 일을 꼭 한 번씩은 겪고 갔었다.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짧게 간추려볼까 한다. 당시 내 자취방은 빌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단독주택 모습으로 일자복도에 현관문들이 일렬로 1층에 4개가 있었다. 난 1층의 세 번째 방이었다. 내 방 열쇠는 2개였는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니고 하나는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열쇠는 화분에 두었다. 한 번은 낮술에 개꽐라가 된 동기놈 중 하나가 우리 집에 와서 나 없을 때 들어와서 뻗어 있었다. 잠들어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하면서 현관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시 숙취로 아픈 머리를 이끌고 널깬 잠을 다시 청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씨발 진짜. 이렇게 짜증을 내며 다시 현관을 열었더니 또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번을 쾅쾅쾅 소리와 현관문 열기를 반복하다가 이놈이 뭔가 섬찟한 기분을 느끼고 미친듯이 집 밖을 뛰쳐나온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특별편 2. 그놈이 겪은 쾅쾅쾅 사건은 그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 누가 문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런 식으로 괴담 아닌 괴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예전에 다른 집 초인종 들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쾅쾅쾅 소리도 그런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아서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크게 한 방 터지는 사건이 생겼다. 후배 여자의 하나가 오전 공강이라 나 없을 때 우리 집 와서 쉬고 있었다. 역시나 밖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여자애라서 문을 바로 열어주진 않고 누구냐고 물었는데 밖에서 대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잡상인인가 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여자애 그때 당시에 쾅쾅쾅 괴담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근데 한참을 또 있다가 밖에서 또다시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 여자애는 진짜 몰라. 하면서 짜증내듯 누구냐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도 밖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다. 후배는 다시 신경 안 쓰고 TV를 보는데 문자가 왔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후배 동기인 선모승 같은 다른 여자였다. 그 문자의 내용은 니 지금 어디고? 후배는 지금 레드 선비 집에 와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게 전화기 내려놓고 1분도 채 안 돼서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아까보다 다급한 소리라 뭐지 하며 현관 쪽으로 갔더니 선모습 여자의 목소리로 야, 빨리 문 열어라. 빨리. 그러자 후배는 무슨 일이지?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선모습 같은 그 여자애가 후배 손을 낚아채서 미친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뛰다가 둘 다 지쳐서 멈춰서고 후배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선모습 같은 여자애한테 물어봤다. 그 선모습 애가 얘기해준 건 이거였다. 친구가 오전 공강이고 왠지 우리 집에 와서 시간 때우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선모습은 자신은 오늘 그냥 공강이라 심심해서 수다나 떨리고 후배를 찾아온다. 그리고 선모습은 쾅쾅쾅 괴담을 알고 있었기에 후배를 놀래켜 주려고 말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선모습이 그때 본 건 우리 집 현관 위쪽에 웬 여자가 거꾸로 거미처럼 붙어서 문을 두들기고 있었다고 했다. 선모습은 보자마자 완전 놀라서 멈춰 있는데 그 여자가 선모습과 눈이 마주치고 한참을 꼼짝 않더니
거미처럼 벽에 붙은 채로 사사삭 거리며 사라졌다고 한다. 그렇게 못볼걸 본 상황에 얼어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후배에게 어디냐고 문자를 보냈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 있다고 답신 받자마자 바로 집으로 뛰쳐들어와 후배 손잡고 튄 것이었다. 특별편 3. 당시 우리 집을 들락달락했던 유형들을 보면, 첫 번째, 막차 끊긴 여관방 스타일. 두 번째, 술집 만들기 스타일. 세 번째, GTA 스타일. 이것은 라면이나 기타 부식품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먹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제2의 과방 스타일. 자고 일어났더니 포스트잇으로 쉬었다 간다고 붙여놓고 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 우렁각시 스타일. 이건 주로 여자아이들. 청소나 빨래해놓거나 냉장고에 밑반찬을 채워놓고 가는 것이었다. 한 번은 여자 후배가 우울한 일이 있다고 족발이랑 소주 사들고 쳐들어왔다. 나야 뭐 술을 워낙 좋아하니 그런 건 언제나 관련이었다. 술을 마시고 후배가 꽐라가 돼서 뻗었고, 난 심심해서 컴퓨터 하면서 조금 더 볼짝거리다가 잠이 들게 된다. 다음날 11시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잠에서 깼는데, 이년은 아직도 처자고 있었다. 잘도 잤다 하면서 담배 꺼내서 라이터로 불 붙이는데 무시돌이 틱 하고 나가버리는 것이다. 아, 얘인데 이러면서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로 담뱃불을 붙였다. 그리고 한 모금 빨고 아침 첫 담배에 띵한 느낌에 행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뭐고 씨발 하면서 돌아봤더니 후배가 완전 시간당 범벅이 돼서 헉헉대고 있었다. 아따, 장군이 뭐 야무지게도 한다. 약 먹었나? 라고 물어보니 후배가 가위에 눌렸다고 했다. 가위의 내용은 이랬다고 한다. 내 방이 방 안에 이불 깔고 누우면 창문이 눈앞에 들어오는 위치인데 방범창이 쳐져 있었다. 사람이 밖에 서 있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얼굴 위치가 이 정도로 돼야 한다. 그런데 후배가 가위에 눌렸을 때 지금 보는 화면처럼 이렇게 몸통만이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긴 팔을 방범창 사이로 집어넣고 자신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휘젓고 있었다고 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는데 시선을 내 쪽으로 향하니 내가 가스레인지로 담뱃불을 붙이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할수록 손이 조금씩 가까워졌고 손끝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고 했다. 그리고 후배가 내 손에 담배를 보고 담뱃불을 어떻게 붙였냐고 물어봤고 난 후배의 정신건강을 위해 라이터로 잘 붙였다 라고 말해주었다. 특별편 4. 당시 내 방에서 동기나 선후배들이 겪은 위안 일 중에 특별편 1, 2편에 나온 쾅쾅쾅 외에 옆방 소리에 관련된 일화가 유명했었다. 1편에서 말한 대로 난 1층 세 번째 방이었고 내 옆방인 마지막 네 번째 방은 내가 이사 나오기 전부터 꽤나 오랫동안 빈 방이었다.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누가 쾅쾅쾅 문을 두드린다거나 옆 네 번째 방이랑 붙은 벽 쪽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었다. 말소리나 무언가를 질질 끌어당기는 소리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소리는 이런 단단한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쾅쾅쾅 사건만큼 나다닥 사건도 유명했었다. 처음엔 나도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하도 후배나 선배, 동기들이 옆방에서 시비 걸듯이 자꾸 이상한 소리 낸다기에 몇 명이 나에게 도대체 옆방 사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어떤 후배놈 중엔 한삭깔했던 놈이 있는데 그놈은 옆방에 찾아가서 문까지 두드린 적이 있었다. 난 옆방은 오랫동안 빈집이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는 빠르게 과 내에 퍼져나감으로써 결국 내 자취방은 귀신 나오는 집이 되어버렸다. 물론 난 그들이 얘기하는 그딴 미스테리한 일은 눈꽃만큼도 겪지 못했다. 한 번은 자정쯤 돼서 컴퓨터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후배들에게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선배 하나가 문자가 왔다. 내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자고 술 먹고 들어간 거 아버지한테 그리면 내 죽는다. 그 여선배의 아버지가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업이었는데 예정에도 없이 집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 선배는 방심하고 술 퍼마시다가 어머니에게 아빠 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난 간단하게 답변했다. 아줌마, 올 때 치킨 사온나? 난 슬슬 배도 고프고 해서 뭐 아무튼 그렇게 답신하고 컴퓨터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나도 슬슬 졸려서 알아서 문 닫고 들어오겠지 하고 거지가 자버렸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선배가 왔다 간 흔적은 없었다. 오지 않았나 하면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어디선가 조그맣게 16홈 기계음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하면서 그 소리에 집중해보니 벽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오고 이 아줌마 설마. 계속 전화를 건 채로 벽에 가까이 가보니 역시 벨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옆방 쪽이었다. 옆방은 내내 빈방이라 혹시나 하면서 밖으로 나와 옆방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다. 분명히 잠겨있는 집일 텐데 문이 열려있는 것이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니 그 선배가 방 한가운데에 자빠져 있는 것이었다. 그 옆에 치킨도 함께. 이 아줌마 여기 어떻게 들어오기고? 하면서 선배를 깨웠다.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길래 뺨따구를 몇 대 치니 선배가 슬슬 정신을 차렸다. 선배, 괜찮나? 하고 물어보자 선배가 내 얼굴을 확인하고 갑자기 끌어안더니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선배를 다시 내 방으로 데려오고 슬슬 진정시키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어제 문자 후에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완전 꽐라가 됐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치킨을 샀는지 치킨 사서 우리 집까지 와서 문을 두들겼다고 한다. 대답이 없길래 화분에서 열쇠 찾고 있는데 옆방에서 문이 이렇게 열렸다고 했다. 선배는 자기가 술에 취해서 방을 잘못 찾았구나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혼잣말 후 문이 열린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갔더니 완전 껌껌한 가운데 방 한가운데에 누가 서 있었다는 것이었다. 선배는 이 불도 안 켜고 뭐하노? 하며 다가갔는데 이런 소리가 방 한가운데 있던 그 사람에게서 들려오고 있었다고 했다. 선배는 그 소문을 알고 있었고 직접 들은 적도 있었기에 술이 확 깨는 느낌과 동시에 온몸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자 그 방 가운데 있던 사람이 고개를 팩 돌렸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모를 것이 이빨을 쉴 새 없이 부딪히며 그리고 선배는 기절. 아무튼 그 뒤로 선배는 한동안 내가 집에 없을 땐 내 방에 잘 오질 않았다. 그리고 치킨은 식어도
맛이 있었다. 특별편 5. 특별편에 주구장창 말했듯이 내 자취방은 이미 동기들과 선후배 사이에 귀신 나오는 집으로 인식이 박혀 있었다. 선배는 귀신 못 봤어요. 야, 니 그 집 안 무섭나? 넌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못 봤다. 안 무섭다. 이상한 거 좀 나와봐라. 어찌 보면 그 집하고 나하고는 엄청 잘 어울렸는지도 모르겠다. 반값도 쌌으니 하다못해 집주인까지 내가 이렇게 오래 있는 걸 신기했었다. 학생 몸은 좀 괜찮아. 나 이 사람들. 이러다 안 나오던 귀신도 나오겠네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근데 후배년 하나가 발칙한 계획을 짰다. 우리 레드 선배네 집에서 불신 사과해요. 아니 뭐라고? 미쳤나? 남의 집 멋대로 무당집 만들지 말아줄래? 그치만 당시 과방에 있던 5명 모두가 찬성을 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열심히 걔네들 세팅하는 거 보고 있는데 아까 그 후배가 말하는 것이다. 선배는 이상한 거 한 번도 못 느꼈다며. 왠지 선배 있으면 불신 사과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 니 좀 꺼져 있어라. 이 새끼들. 그렇게 난 PC방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PC방으로 쫓겨난 난 가을 리니지를 하며 놀고 있었다. 그렇게 2시간 보내고 나니 슬슬 지루해지는 것이었다. 난 문자를 보냈다. 야, 끝났나? 얼른 정리하고 술 마시자 우리. 그러자 답신이 왔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받은 건데? 라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난리를 피웠던 여름 휴가 때 그때 본 그 문자랑 똑같았다. 난 바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소리 이후 음성 사정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씨발, 족된 건가? 하고 서둘러 PC방을 나와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다들 멀쩡했다. 야, 뭐 어째 댕기고? 마침 니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왜? 뭔 일 있나? 그리고 쳐다본 바닥엔 찢어진 스케치북만 가득했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제자리만 맴돌아 몇 장이나 써서 계속했는데도 스케치북만 찢어졌다고 했다. 야, 주인 괜찮나? 주인은 아까 나에게 이상한 문자를 보낸 그 후배다. 응? 선배 왜요? 다행히 후배는 멀쩡했다. 길게 얘기해봐야 피곤할 것 같으니 끝났으면 치우자고 하고 내가 그 스케치북과 펜을 찝는 순간 이런 소리와 함께 집안에 있던 모든 전등이 나가버렸다. 헐, 뭐고 이거? 애들도 당황하다가 너무 컴컴하니 핸드폰으로라도 밝혀야겠다 싶었는데 애들 핸드폰도 전부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비명을 지르며 내 집을 전부 뛰쳐나갔다. 야, 어디 가노?
술! 내가 아직 밥 안 먹었단 말이다. 그렇게 모두 도망가버리고 나만 남았다. 실수네. 전등 까는 거 좀 도와주고 가지. 씨. 특별편 6. 학교 다닐 때 동기 한 놈, 후배 한 놈과 당시 김기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보고 어기간 우리는 물안개를 사진으로 담기 위해 차를 타고 주산지를 가고 있었다. 밤늦게 출발한 거라 길은 엄청나게 어두웠고 당시 대학생 차에 내비가 있을 리가 만무했으니 전국 지도부를 들고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힘겹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다 난 지쳐서 뒷자리에서 꾸벅꾸벅 반은 자고 있는 상태였고 앞자리 후배는 운전, 조수석 동기는 지도와 씨름하고 있었다. 어? 형님, 저 앞에 누가 있는데요? 여자네. 제가 줄까? 이상한 소리에 들었던 잠을 깨우고 의자 사이로 전방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우와, 이쁘다. 우리 오셔서 같이 놀래? 분명 내 눈엔 보이지가 않았다. 왠지 익숙한 느낌상 무언가 보지 말아야 할 걸 이 새끼들이 보는 듯 했다. 야, 그냥 지나가라. 니 안 잤나? 왜요, 선배? 이쁠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이 진짜 홀렸는지 사태 파악 못하고 있었다. 야, 시계 봐라. 몇 시고? 라이트 끄면 앞이 보이나? 주변에 전부 산이다. 여자혼자 이 시간에. 동기와 후배는 갑자기 고요해지더니만 쎄한 느낌을 받은 듯 했다. 그리고 서행하던 차가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배놈이 쫄아서 밟고 있었다. 동서가 네, 선배. 백미라 보지 마라. 왜요? 내 친구가 그랬는데 한밤중에 운전하다가 귀신 보면 괜히 앞 안 보고 백미러만 보다가 사고 난단다. 예를 들면 귀신인 줄 눈치채고 그냥 지나쳤는데 백미러로 그 여자가 전혀 멀어지지 않는다든가 마치 자동차 속도에 맞춰서 미친듯이 이동하듯이 말이다. 그렇다. 그 친구가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 친구 맞다. Five, four, three, two, one. 나를 이번 이야기는 크게 미스테리한 일은 없지만 유기적 최근인 2010년도에 당시 활동하던 동호회가 있었는데 좀 특이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 카페 책방에서의 대화를 느낀 건 약간의 똘끼와 심각한 중이병 기질의 말투로 레즈비언 같은 느낌을 주는 특이한 여자. 회원 사진을 보니 고스름을 좋아하는 생각보다 이쁘장하게 생긴 20살 여자. 얼굴을 떠나 대화 시에 살짝 무기능 같은 게 느껴져서 그렇게 크게 상대를 해주진 않았지만 책방에서 나에게 늘 자주 말할 거로 귀찮아서 대충 내가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전문학자가 되었고 마침 심심해져서 술 한잔 생각도 나고 해서 전무에 나아갔습니다. 정모는 신촌에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다. 20-30명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20살 여자애도 있었다. 실제로 봤을 때도
아니라 다를까. 온라인상 이미지와 완전 똑같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의도적으로 그 녀석과 대화를 피했다. 성포차까지 가서 대충 술 마시며 따라다니 새벽 4시 정도 시간이 되었고 20-30년 되었다는 정보는 소수가 되었다. 그때까지 남은 소수의 인원들도 대부분 꽈라 상태가 되어 있었다. 슬슬 자리가 완전히 끝나는 분위기가 되고 난 커피숍에서 한두 시간 기다려 보면 첫차 반대보다는 하고 있었다. 그렇게 남은 인원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각자 갈 길을 갔다. 난 어슬렁거리며 24시간 커피숍을 찾아다녔는데 누군가 뒤에서 날 부르는 것이다. 레드 아저씨!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애였다. 그 여자애를 편의상 HS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무슨 일이고? 어디 가요? 집에 가서 집이 어딘데요? 그렇게 대충 대답해주고 내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말을 걸었다. 택시 타러 가요? 너도 나야 들어갈 거야. 나도 같이 가요. 생각만 해도 싫다. 이 무개념 중인병 말투와 사람들이 1분이라도 같이 있어야 한다. 여기 완전 싫어하거든. 그냥 대충 갈 때 가세요. 대놓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기어코 쫓아왔다. 하긴 뭐 싫어하는 이유도 그 녀석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내 개인적 취향에서 그렇다는 것은 어쩔 수는 없었다. 그렇게 같이 커피숍을 가서 그 녀석 떠드는 곳을 대충 빌려가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렇게 시계를 보니 버스 타는 시간이 되었고 야, 일어나자 라고 하며 자리를 정리하고 커피숍을 나갔다. 그렇게 둘이 말없이 이동하는데 여기 신기해. 또뭔 시비를 걸려나 하고 생각하는데 레드피예요. 항상 좀 수호령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는 중이병 무개념이 아닌 급 관심이 되는 결과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 신기가 있어서 귀신 보거든.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이게 충분히 익숙하다. 너 자세 좀 유지해봐봐. 아까 정보 때 수상 구슬집 지하에 소도 굉장히 안 나와가지고 귀신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때 사람이 많은지 몰랐고 갑자기 사람 죽었지. 내 따라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무서워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보통 부당처럼 진짜 귀신을 빠져하는 사람도 있고 소령이 지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매듭은 좀 이상해. 귀신도 없고 소용도 없는데 무서워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정도면 레드도 귀신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내 고등학교 생활 내내 다녔다. 좀 보여라. 왠지 좀 약이 오른다. 안 보이는데. 에? 진짜? 이상하네. 이상한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였다면 이 녀석을 조금 더 배워줬을 테지만 이미 삶에 뛰어들어버린 30줄을 앞둔 나이였으니 그냥 옛날 얘기를 들었다 치고 넘겨버렸다. 내도 좀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겨보았는지. 그렇게 신촌에서 인천행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무심하게 듣고 주말을 잘 보내다가 월요일이 왔다. 카페 채방을 가니 또 그 녀석이 있었다. 정모대이 문득 생각이 나서 야, 왜요? 데이트 하나.
예전에 한참 오컬트 호러 덕후질을 했을 때 귀신 보는 친구에게 보여줬던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이거 좀 봐봐. 이거 뭔데? 아니, 그냥 한번 봐봐. 치아라. 근데 보이나? 이것만 보고 살아도 모자를 파네. 이딴 거나 보고. 그렇게 친구동은 아무 대답도 안 해주고 까였지만 이 여자아이도 뭔가 보이면 까칠한 그놈과는 달리 날 설명해준 것 같았다. 데이트로 출발을 하고 이 여자아이와 말하기 시작했다. 야, 이거 좀 봐봐. 헐, 이거 쏜다. 이거 뭐임? 뭐 보이나? 잠깐 아닌데?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아니, 그것보다 뭐 보이냐? 엄청나게 강한데? 뭐가 강해? 뭐랄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누나 누나가 일본 최대의 심령이다. 이 누나 터널이 무엇인지는 검색해도 쉽게 나오니 알아보기 바란다. 야, 좀 자세히 좀 설명해봐봐. 보통 사진을 찍는 말 그대로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많이 특이해. 뭐가 특이한데? 특이요. 안에서 움직인다니 무슨 소린데? 말 그대로 사진인데 멋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움직인다고요. 진짜 봐. 이 정도면 신기가 먼지만큼 있어도 보이겠다. 레벨은 뭐 이상한 거 없어요? 그것도 뭔가 약올랐다. 먼지만큼 있어도 보인다는데 먼지만큼 없다는 것인가? 집중해봐요. 집중. 집중? 그냥 저 안에 보이는지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낌을 말해봐요. 느껴지는 거. 녀석의 말대로 한참을 뚜렷하게 쳐다보다가 머릿속에 연상된 걸 말하기 시작했다. 흰옷, 아니, 흰색보다 누런색이 가고 또, 한복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리다. 여자애. 10살에서 13살 정도. 오. 맞았어. 영문을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물었다. 무슨 말인데? 그 여자애 맞다고요. 한두 명이 아니긴 하지만 그 여자애가 가장 강하게 보이고. 진짜로 응. 뭔가 신기했다.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손을 안쪽 바닥에 두글두글 거리는 걸 느끼고 말다. 맞아. 두글두글. 내 앞에 뭉치는 거 아이가? 아, 진짜라니까요. 뭔가 아래송하면서 인간인가 하면서 재미있는 느낌이었다. 이거 왠지 재밌네. 근데 그거 너무 오래 하지 마요. 머리 아파져. 저기로 직접 가면 얘는 못 몰라. 그럴지도. 근데 레드는 저리 가면 큰일 나요. 무슨 소리고? 대여섯 사람에게 강한 존재는 두려움이 대상이지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존재는 적이 되거든요. 아무튼 레드는 신기해요. 이것저것 시험해보고 신기해요. 그리고 저 사진은 일부분일지도 몰라. 거대한 존재예요. 저 산이 거대한 공룡이라면 예를 들면 이 정도? 녀석과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대충 마무리가 되었다. 갑자기 귀신 보는 놈마가 보고 싶어졌다. 이 녀석 차차게 들었다. 뭐야, 형. 비도 슬슬 오고 소주 한잔 따르더니 야야가 꺼져버린다. 전편에 나오는 HS라는 여자애와는 전화 얘기고 별다른 얘기는 없다가
문득 귀신이 날 무서워한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다. 그때쯤에 연락처도 서로 알고 있었다. 난 문자를 보냈다. 뭐노? 레드 아저씨 왠지? 문자도 보내고. 나 친구랑 영화 보러 왔어요. 그냥 무시까지 했었겠네. 바쁘면 저녁에 마시자. 그렇게 저녁 8시쯤에 만나기로 했다. 역시나 그의 보수 패션은 삼척은 힘들었다. 그래도 용건이 있는 걸 아니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저번에 얘기한 거 왜 귀신들이 내 무서워한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 아, 그거요? 말 그대로예요. 저기 아저씨 무서워한다고. 이유는 보통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초호령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호령이 있기 때문이거든. 당연히 일반 귀신보다 힘이 세니까 무서워. 소리는 정확히 뭔데? 어떤 특정한 이유로 얽매여서 스스로 사명을 가진 행위야. 문득 친구 녀석이 말해준 은과 유리랑 얘기 떠올랐다. 죽은 사람이 뭔가 하려 하면 너네본 게 많다고들 하는데 이 아저씨 별걸 다 하네? 근데 그건 어디서 들었어요? 알 거 없고 계속 말해봐라. 맞아요. 그 손해를 감수하니까 더욱 강한 거고 얼마나 사력이 죽었냐에 따라 감수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수호령도 힘이 세져요. 시작된 수호령은 다른 원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이래서 무서워해. 근데 아저씨는 수호령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좀 이상해. 여기서 예전에 친구 녀석과 있었던 귀신에 관련 얘기를 얘기해 주었다. 귀신들이 너를 무서워한다며. 그런데 이거 내 주위에서 일어날 일 없잖아. 고등학생 때라면서요. 그때야 그랬을 몰라도 아저씨도 10년이나 나이 먹었는데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20대 중반에 가까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 무언가 신빙성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저 뭐하면 테스트 해보던가요. 무슨 뜻이지? 나도 당직감이 쫓겨나거든요. 사기 말고 진짜 당직감이야. 근데 아저씨 들어가면 어떨지 진짜 궁금해. 이 남친이고 말은 그렇게 했어도 무엇인가 궁금하긴 했다.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 주저리 떠드는 걸 보면 그딴 게 뭔지 밝혀내고 싶은 묘한 심리. 그렇게 그 아이와 헤어지고 주말에 다시 만났다. 그 애를 따라 어느 역 뒤쪽을 가니 철학관 골목길에 있었다. 와, 이게 뭐고? 친구들이 전 보고 타로 보고 그러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두리번 거리더니 그 여자애가 말했다. 저기다! 저기 가봐요! 그 애가 가리킨 곳은 딱 봐도 다른 집보다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 저기 저기가 기운이 제일 세. 저기 당신의 노심자 끝. 문득 무언가 기분이 이상해졌다.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요. 나도 모르죠. 저기도 일단은 되게 강하니까. 설마 뭐 어떻게 되게 하겠어? 라는 생각 함께 그 애가 말해준 쪽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니 음접실 같은 곳이 있었고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 언제 봐서도 장집이나 절 같은 곳의 장면들은 적응이 되지 않는다. 접시대 같은 곳으로 보이는 곳에 앉아있는 아줌마인 것 같다. 이 아줌마 이상하게 나랑 눈을 못 마주치고 테이블에 얼굴을 받고 얘기했다. 좀 보러 왔는데요. 그 아줌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들이 좋아하는 덜덜덜이라는 표현 딱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정면에 보이는 문이 벌컥 열리며 한복을 입은 젊은 아줌마가 뛰쳐나와
이마를 땅에 박고 엎드려 덜덜덜거렸다. 그 광경에 응접실 안의 손님들은 당황했다. 물론 나도 당황했다. 아줌마 왜 이래요? 일어나 보세요. 아줌마. 이 아줌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엎드려서 덜덜 떨고만 있었다. 손님들도 패닉 상태. 접수대 아줌마도 덜덜덜. 더 이상 있다간 민폐일 것 같아서 일단 그 집에서 나왔다. 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저씨! 우와, 진짜 짱이다. 어? 이 녀석이 안에서 일하는 일을 알고 있나 싶어서 안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해준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다. 내가 보지도 않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찌 알아? 아저씨 들어가는 거 보고 저지 기운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보고 알았지. 그리고 이 사건은 며칠 후에 한국에 잠시 들어온 친구는 HS의 뒷사리기로 부르지는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Five, four, three, two, one. 오래전 이야기.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사춘기의 소녀는 우연히 한 소녀를 보았고 첫사랑, 그것은 짝사랑의 열병을 알게 되었다. 소녀는 그녀에게 한 번도 마음을 고백한 적은 없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듣거나 다름없는 짓들 뿐이었다. 소년의 주변과 그녀의 주변을 통해 그녀가 알지 못하게 몰래 그녀의 소식과 그녀의 이것저것들을 알아내고 그녀의 주변을 이용해 이런저런 핑계로 불러내어 곁눈질로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들이 소년이 알 수 있는 전부였다. 몰래 알아낸 소년의 삐삐번호. 삐삐 인사말에 소녀가 저쪽에도 노래를 듣느라 공중전화의 동전들 얼마나 넣었는지 모른다. 그치만 그런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등학생이 되는 해를 앞둔 그해 겨울, 소녀는 세상에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불치의 병에 걸린 여주인공처럼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닌 정말 평범하고 정말 황당하게 교통사고를 당한 소녀는 세상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고 학기 첫날 어색한 고요함이 존재하는 교실 속에서 소녀는 맨 뒷자리 책상에 엎드려 들지 않는 잠을 청하며 고요함을 피하고 있었다. 그때 소녀는 앞자리에 두 명의 녀석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쟤는 지금 누구였다. 진짜 속이 저 새끼 좀 눕을기라네. 근데 저 새끼 진짜 귀신 보는 건 사실이야. 중학교 때 내랑 같은 반이었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다. 와 진짜. 소녀는 고개를 들어 앞자리 두 녀석에게 말을 건다. 야, 자세히 좀 얘기해봐. 소녀는 녀석들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나서 귀신 본다는 그 녀석의 자리로 걸어간다. 야, 소년의 부름에도 아니 그 전에 임기척에도 그 녀석은 어떤 반응도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이 있던 척만 밀고 있었다. 야, 네 귀신 본다며?
녀석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곱지 않은 내 말투타도 있었겠지만 녀석이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소녀는 한 번 더 위협적으로 물었다. 야, 안 들리나? 귀신 있냐고? 그제서야 녀석이 소년을 힐끔 쳐다보지만 이내 다시 자신이 있던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높낮이 없는 톤으로 대꾸를 했다. 학교 초라고 시비 거는 거면 그런 데 가서 해라. 소녀는 녀석이 무시하는 뉘앙스의 반응에 결국 녀석의 옷깃을 움켜잡고 일으켜 세웠다. 금방이라도 주먹에 날아갈 때 녀석을 노려본다. 이 새끼 반응하면 참 좋을 것 같네. 그죠? 녀석은 그래도 흐트러짐 없이 소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있다고 하면 네가 믿겠나? 소년과 녀석이 친해지게 된 건 그 뒤로 시간이 약간 지난 한 달쯤이 채 못된 이후부터다. 그리고 이전 이야기들에 나왔던 A, B, C라는 다른 녀석들도 함께 친해지게 되었다. 소년은 녀석에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묻고는다. 야, 저기 귀신이 있나? 저기다. 이 같은 물음은 하루에 한 번씩은 되풀이될 정도로 흔한 레파토리였다.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대화가 오갔다. 야, 저기 어떤 너? 저기 귀신 있나? 아, 빨리 대답해봐라. 귀신 있냐고. 야, 응? 네가 말한 그 여자애는 아무 데도 없다. HS와는 무당집 사건 이후 조금 더 친해지게 되었다. 어느 날 HS에게 연락이 왔다. 아저씨, 어? 나랑 대전 갈래요? 대전? 대전에 왜? 귀신들 집 보러. 귀신은 이미 귀찮다. 나처럼 어리고 이쁜 애가 단둘이 여행 가자는데 핑계기 있지 없지? 야, 단단히 미쳤네. 마리아 귀신 들린 집 보러 가자고 했지만 HS는 날 조금 더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다. HS 친구의 이야기. HS의 친구는 학교 때문에 대전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기숙사에 들어가길 바랬지만 이제 갓 20살이 된 꼬꼬마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자취 쪽으로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만 그녀가 독립생활의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기묘한 일들에 휘말리기 시작한다. 그녀의 집은 긴 복도식의 원룸형 건물이었다. 이상하게 복도에 누가 지나가면 발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방 안쪽까지 들려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건물에 자신 외에 다른 같은 학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기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가 어느 순간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게 된 건 매일 일정한 시각에 그 발소리가 자신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야 발소리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지만 늘 자신의 문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가 나고 그 발소리가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발소리는 들려오지 않은 채로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춘 후 몇 시간 동안이나 다른 소리 나지 않았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려오는 그 시간은 항상 밤 11시라는 걸 인지하고 난 후 그 발소리,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게 되었다. 그 발소리는 조금 더 기괴해졌다.
발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던 예전과 달리 그 발소리 그녀의 집 앞에서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소름이 끼쳤다. 누가 집 문 앞에서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처음엔 스토커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귀가 시간을 늦게 하지 않고 늘 문단속을 하는 걸 습관으로 여겼다.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나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치만 그 후로 11시에 제자리 걸음은 계속되었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학교 동기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제자리 걸음이 나는 소리가 날 때 몇 번이나 올라오게 했지만 주인 아주머니나 동기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집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치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그 제자리 걸음이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 제자리 걸음이 들려올 때마다 문단속은 확실히 되어 있었기에 나중간에 그렇게 큰 무서움은 없었다고 한다. 집 문에 손대기만 해봐라.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벼르고 있기까지 했던 것 같다. 그러다 그 발자국 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녀가 집안의 불을 꺼둔 채로 TV만 켜놓고 TV 보고 있을 때 여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러다 문득 현관 쪽을 봤는데 현관문엔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한 작은 렌즈가 달렸는데 분명 밖에 누군가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문 밖에 센서등이 켜져 있을 테고 불을 꺼놓은 집안보다 밝은 현관 밖의 불빛이 렌즈에 비춰 보여야 했다. 센서등이 고장난 건 아니었다. 자신이 아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작동하고 있었기에 설마 렌즈에 바짝 붙어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계속 들여다보게 할 수는 없으니 렌즈를 막을 테이프를 찾아들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자신의 현관 쪽에도 센서등이 있다는 걸 그녀는 잊고 있었고 현관에 다가가자 현관의 센서등으로 그녀의 현관 쪽이 밝아졌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던 제자리 걸음도 센서등이 들어오자 멈추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한동안 발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한순간에 욱하고 터져나왔고 어떤 개새끼야! 하고 소리치며 현관문 작은 렌즈에 눈을 갖다 대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렌즈에 복도 맞은편 옆에 소화전 불빛과 어두운 곳에 희미한 모습만이 들어왔다. 애초에 문 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 후로 그 제자리 걸음은 문 밖이 아닌 안쪽 현관 쪽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주인을 찾아가 그녀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낮에는 물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눈치임에도 지침이를 냈다고 했다. 그리고 1년 계약이라 계약 기간이 꽤 남았음에도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이사를 가라고 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평소 신기가 있던 HS에게 이야기했고 HS는 나를 끌고 이사 가기 전 그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친구인 그녀를 만나 위에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 그녀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와 HS는 그 원룸 건물로 들어갔다. 친구인 그녀가 살았던 층에 도착하니 왠지 모르게 막혀있다는 느낌과 함께 답답한 기분이 몰려왔다. 그러자 갑자기 HS가 손살같이 뛰어가 한 문 앞에 도어락을 빠르게 누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도망가려고? HS가 혼잣말인 듯 내뱉은 말을 들었다. 그리고 HS는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아저씨, 빨리 들어와요. 빨리요. 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다급히 부르는 HS의 목소리에 빠르게 그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집안에 들어서니
별 다른 건 없었다. 그 순간 HS가 미친 듯 자지러지게 웃기 시작했다. 아, 배야. 아이고, 배야. 이게 왜 그러노? 내 물음에도 HS는 한참 웃었다. 그리고 나지막히 외쳤다. 이미 한번 죽은 게 또 뭐가 먹었다고 저렇게 떨어. 아, 웃겨. HS의 이상한 행동. 나는 되물어봤다. 야, 무슨 일인데? 아, 이제 사라졌어요. 가요, 이제. 카페에 기다리고 있던 HS의 친구와 다시 만나 셋이 술 한잔하며 그 집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HS는 술에 취해 아저씨 대박. 아저씨 대박. 이 말만 계속했던 것 같다. 나머지는 평범한 술자리와 다를 건 없었다. 어느 날 그 귀신 보는 놈한테서 간만에 연락이 왔다. 나 이번에 잠깐 한국 들어간다. 올 때 담배 사온나? 남들이 보면 굉장히 무뚝뚝하게 짝이 없는 단순한 대화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나름 친밀감의 표시였다. 녀석은 늘 한국에 들어올 때 헤비 스모커인 나를 위해 당시 한국에서 팔지 않던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와 또 다른 한국에서 팔지 않는 특이한 담배들을 늘 한가득 사왔다. 녀석이 돌아온 첫날은 가족들과 함께 보냈고 둘째 날 그 녀석을 만났다. 저녁이 되어 녀석과 술 한잔 하던 중 난 전화를 걸어 누군가 그 술자리로 불렀다. 누군데 부르노? 혹시 여자 생겼나? 아니, 그냥 만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HS